네,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학부하고 석사를 했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전공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쪽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투자 회사의 대표로도 한 3년 정도 있었고 공직에도 한 2년 정도 있었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내부에서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판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지난 90일 동안을 볼 때 한 50%가 넘게 성장을 해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기쁘셨을 텐데요. 첫째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 테슬라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프로핏 마진이 너무나도 높게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억눌렸던 주가가 회복을 하는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거고 특히 초반에 주가를 올렸던 것은 기관 투자자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한 입장을 선회하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7월 2일자에 있었던 테슬라의 2분기 차량 딜리버리 이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것. 물론 이 숫자가 대단히 멋진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3년 2분기에 비해서 성장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공세 속에서 테슬라가 이 시장 지배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선방을 한 거죠. 이 선방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들이 좀 작동을 했고 테슬라가 또 이번 7월 2일 날 발표했던 실적 수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인 총량인 9.4 기가와트시라는 1분기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성장한 1분기가 한 4기가와트시였으니까요. 이런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메가팩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주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까지는 월가의 어떠한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예상 실적 기대치 이런 것도 발표하지 않고 여기는 컨센서스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제 월가에서도 이 정도 규모가 되니 의미 있게 에너지 부분도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지만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테슬라의 12.4의 버전들을 타보기 시작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자율주행의 높은 수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월가의 메인스트림의 여론이 바뀌게 된 것들이 크게 작동하면서 주가를 상승 랠리를 올려왔고요. 테슬라 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거시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의 예고편 소식들이 거의 쏟아지듯이 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 또는 이것이 꺾이면 또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의 어떤 재편들 특히 미국의 대선을 앞둔 어떤 거시경제 상황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산업들이려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어떠한 산업들이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인가의 부분에서 테슬라가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핏 마진이 증가했다든지 캐시플로우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든지 재무제표상의 펀더멘탈은 7월 23일 날 있는 실적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랠리가 되고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거고 다양한 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다양한 또 꺾이는 거는 실망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특히 이제 어젯밤에 좀 내려가서 240달러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 저는 적정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 때 더 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로보택시의 연기는 테슬라 주가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날짜를 지킨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한 번도 날짜를 지킨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 날짜와 함께 했던 약속 그걸 안 지킨 적은 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만 사실은 8월 8일 그 주가 이 로보택시 발표한다는 것도 4월 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주가가 계속해서 정말 140달러까지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하려고 했던 전략적인 어떠한 메시지 전략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팀의 준비 일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FSD의 어떠한 지금 어떤 성능의 향상이라든지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이 지금 나오고 있는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현실 일정 속에서 있는 것인데 이번 8월 8일 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힘들다. 왜냐하면 프론트 단 앞부분 차량 앞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하겠다. 뭐 더 좋은 차가 나온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매력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고치겠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마 FSD가 들어갈 거고요. 다만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일론 머스크가 10월 달에 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10월 달에 연기됐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연기된 것은 공식 확인했지만 이것이 10월 달이라고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다시 11월로 갈 수도 있고 12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9월 달로 당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풀어놓은 것도 저는 다양한 논의들,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 우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12.5가 얼마나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차량에 한해서 12.4.3이 지금 풀려진 상태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12.4.3에 대해서 거의 극찬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12.3과 12.4가 가장 다른 이유는 12.4부터는 학습보다는 엣지 케이스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FSD를 하다가 사람들이 FSD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개입,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이 개입의 순간이 왜 발생했을까?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개입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원웨이 일방통행에 들어갔더니 공사 중이라서 후진을 통해서 나와야만 하는 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엣지 케이스는 헌드레드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12.4부터는 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공식적인 x.com 계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차량은 일론 머스크가 타는 차량은 지금 12.5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5가 대단히 테스트 단계에 있고 직원들이 일부 쓰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회사에서는 이미 12.6까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것은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 첫 번째는 외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대단히 매력적인데 두 가지 매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로보택시의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극찬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차량이 2026년부터는 모델 2라는 걸로 해서 대단히 저렴한 버전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차인 거죠. 사실 똑같은 차인데 스티어링 휠이 없고 게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동일한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애널리스트도 판단할 거예요. 대단히 많이 팔리겠다. 어쩌면 모델 Y보다도 많이 팔릴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2026년부터 나올 수 있는 테슬라의 저가 차량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프로토타입 공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로보택시로 만들어지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이 또 트럼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FSD 버전이 10월 달에 공개하던 11월에 공개하던 반드시 12.5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경우에 훨씬 더 만족도가 커질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따올 때는 13부터는 로보택시가 진짜로 가능할 거라 보고 있어요.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니까 양산하려면 그 차량을 양산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23일 날 2025년 하반기부터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양산되는 건 2026년도겠죠. 우리가 사이버 트럭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부터 차량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13 정도의 버전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대규모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소규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하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좀 미리 답변을 드리면 이 로보택시와 FSD와 관련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실 뉴스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죠. 포드는 자율주행을 포기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을 기업도 매각하고 사실을 포기했죠. 그러나 포드에 있는 전기차에는 8개의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FSD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3에서 이제 하드웨어 4가 이제 다 장착되고 있죠. 이 하드웨어 4가 장착돼야 되는데 이거는 장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포드가 FSD의 라이센스를 채택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올해 안에 발표할 건지 내년에 발표할 건지 테슬라의 주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FSD가 얼마만큼 매출에 기여하는지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영역에서 the other, 기타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타 매출이 그렇게 부분도 크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또 네 번째 소식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상하이에서 지금 FSD가 제한된 거리에서 테스트를 지금 허가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8월까지 중국은 정말 작년 11월부터 해서 원래부터도 자율주행이 진심이었지만 올해 7월에도 발표가 있었고 올해 6월에도 발표가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대단히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강도가, 정책 의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바이두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샤오펑에다가 되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는 경쟁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를 지금 상하이에 허락을 해준 거고, 이 부분을 만약에 올해 안에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 해서 상하이 전역에서, 최소한 상하이에 제한된 도시가 아니라 상하이 전역에서 최소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된다면 재무제표상에서, 즉 AI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경제연합에서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카 컴퍼니,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책에 있었던 새로운 장을 쓰는 게 아니라 뉴북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북은 AI 북이라고 분명히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까지 AI 매출이 잡히고 있지 않죠. 에너지 매출은 원래부터 잡혔고 이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올해 안에 저는 한 번 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있는 모든 차량에게 30일 무료 FSD 사용권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걸 2월 말에 한번 했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FSD를 쓰는 사람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무료로 한 달이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이겠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한번 일시적으로 또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FSD 13으로 뛸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모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에 12.1을 체험하면서 30일 썼던 사람과 14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체험감은 다를 거기 때문에 전환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테슬라가 30일 무료 액션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FSD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100명 있으면 10명이 전환을 한다. 이런 전환율들을 계속해서 높여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정치라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선된다고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는 원래부터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걸 반대했어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론 머스크, 여러분 테슬라하고는 좋지 않았죠. 일론 머스크의 정기를 보면은 지난 선거 때는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을 찍었어요. 일론 머스크 정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지지로 바꾼 이유는 바이든 정부와의 갈등인데,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를 GM과 포드, 그리고 바이든의 대통령의 표현을 들자면 노조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GM하고 지금 포드가 죽쓰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건 테슬라, 그 다음은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편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를 혁신해 와서 지금 모델 3에서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39,000달러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렴한 버전이. 그럼 여기에 7,500달러를 더하니까 정말 저렴해지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는 보조금 안 줘도 좋다. 우리 말고 다 안 줘라. 그러면 여러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75,000달러예요. 이런 달러는 보조금도 없으면 경쟁력이 정말 제로일 수밖에 없거든요. 즉 GM과 포드는 지금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물론 두 자릿수의 어떠한 프로핏 마진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더 내리면 되는 거고요.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평균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지배력을, 지금도 1등하고 있지만 마켓 셰어는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보조금을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에서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쉽게, 이미 통과된 거고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이 재발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폐지하자고. 이걸 민주당이 쉽게 들어줄 리도 없고, 사실 중간선거도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누가 장악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보조금이 쉽게 철회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 철회가 테슬라에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카 컴퍼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컴퍼니로 전환되고 있어요. AI 컴퍼니에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규제입니다. 로보택시건 FSD에 대해서 지금 가장 테슬라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고속도로 행정안전국에서 매번 FSD에서 경고 내리고 너네 데이터 더 제출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 대통령이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라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훨씬 더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허가라든지 FSD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AI 환경에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AI에 대해서 규제가 요즘 미국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를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X.AI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테슬라의 FSD도 AI이기 때문에, 또는 옵티머스에 대한 허가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트럼프가 긍정 영향은 주지 않지만 테슬라는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네들은 혁신력이라든지 지금 생산성이라든지 프라핏 마진 부분에서 보조금 없이도 자기네는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주요 사업이 될 로보택시나 FSD라든지 옵티머스 부분에서는 훨씬 더 규제 당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정치 사회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환경정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지금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어떤 전환들은 정말 가속화되고 있고, 전기차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 GM하고 포드가 못 쫓아오면서 스텔란티스는 아직도 전기차 하나도 내고 있잖아요.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갖고 있죠. 이 정도 나오면서 미국의 흔히 말하는 3대 자동차 업체가 거의 죽을 쓰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가 잘해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고용 효과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못 해주고 있고, 오히려 그냥 테슬라라든지 특히 현대 기아차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이제 많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미국 기업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 좀 더 다릅니다. 재생에너지는 효과를 좀 내고 있거든요. 특히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는 일시적이었지만 캘리포니아 전체가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캘리포니아는 재생에너지가 대단히 높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되는 것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텍사스라는 겁니다. 텍사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태양광 사업들을 높여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6월 셋째 주에 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뭐냐면 선머신, 태양기계라고 해서 미국의 지금 태양광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항상 경제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경제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스톡이 있고 플로어가 있습니다. 스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자산 20억, 자산 10억, 자산 1억인 거고, 플로어는 올해 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 수익, 그다음에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이런 게 플로어죠. 그런데 이 플로어 부분에서 미국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에너지원,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재생에너지, 윈드하고 솔라가 80%를 차지했어요. 이미 플로어 부분에서 대단히 새로운 것들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테슬라의 지금 메가팩 사업의 매출을 높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플로어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 스톡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환경이란 이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적 매력도를 갖게 됐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훨씬 더 지금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심지어는 가스 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저렴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경제성을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초기의 정책적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도 작동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ESS 산업을 붐업시킬 거고,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는 ESS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를 24시간 일정한 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 때, 태양이 많이 내려질 때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했다가 이것을 저장 장소에 뒀다가 이것을 그리드에 내보내야만 하는 이러한 구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S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는 산업인가라는 거고, 그래서 ESS의 산업의 전망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CATL도 최근에 ESS 산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여기에서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4기가와트가 나오는 거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로트롭이라는 곳에 지금 공장 설비를 원래 1라인에서 지금 3라인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상하이에서도 지금 메가 팩토리죠. 메가 팩을 만드는 것은 메가 팩토리라고 하는데, 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서 올해 말에는 완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2개의 공장이 작동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나올 거고, 여기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대단히 높은 20%고, 이건 여러분 또 긍정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본 돈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AI 투자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투자라든지 FSD 투자라든지 이런 방대한 투자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투자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갖다가 1년에 각 기업당 400억 달러씩 600억 달러씩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돈을 테슬라는 이 빅테크들도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를 대출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도 지금까지 AI 투자를 대출받아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시대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 기업에서 이 정도 테슬라만큼의 카펙스 즉 대규모 투자를 갖다가 AI에 하고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투자들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에너지 산업은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는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리고 80%가 자동차가 차지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프로핏 마진은 물론 지금 한 7%대 8%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 절대량에서 여기가 더 많겠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메가팩 사업에서 20%가 1분기 때는 23% 나왔으니까요. 요런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면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H100을 구매한다거나 또는 자체 칩을 만든 것을 구매한다거나 하면서 지금 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들 그리고 이 다양한 학습 비용들, 전기 비용들 이것을 부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래 투자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AI 기업으로의 전환이 대단히 갈등 없이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버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전문적으로 택시를 하는 걸 상상을 하는 거고 로봇 택시죠.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에어비앤비의 원래적인 의미는 제가 집을 쓰다가 제가 어디 휴가를 가거나 딴 데 갈 때 그 기간 동안 이 저희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어비앤비의 초기적 모델이었죠. 지금 아예 전문적으로 그냥 에어비앤비만 하기 위해서 집들을 사고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에어비앤비의 처음은 내가 집을 안 쓰는 동안 남에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자율주행 차량을 FSD가 있는 차량을 갖다가 제가 2주일간 여러분들이 베트남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일본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럼 2주 동안 차를 놀리니 인천공항까지는 제가 가고 2주 후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그동안 너 택시해. 이게 에어비앤비 개념이고요. 우버는 택시업이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또는 우버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5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플리트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우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봇택시의 어떤 사업화는 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서 훨씬 더 인허가를 갖다가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주더라도 그래도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도 사실은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운전을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인류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의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자식이 없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FSD를 탄다? 이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안정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는 데는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타다법을 금지법을 한국에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뉴욕에다가 테슬라가 로봇택시 사업을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뉴욕에 있는 택시업자들이 잡을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로봇택시 금지법이 뉴욕시에서는 관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허들도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택시가 정말로 많은 매출을 낼 때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FSD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걸 지금 테슬라가 개발을 하고 있고 12.5부터는 그것이 들어갈 거라고 많은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12.5에 들어갈지 13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산책을 가실 때 차량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여의도 남부로 가셔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공원을 걷겠다 또는 경의선의 공원을 걷겠다.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내리면서 내가 저기까지 걷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으니까 나 끝나는 부분에 너 와 있어? 그리고 가면 와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누군가가 운전해서 이동한다는 건 이거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기술은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산책할 때마다 집에서부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다 경의선 철도길에 여러분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까지 내가 차로 이동하고 1시간 걷는데 그 끝나는 부분에
와 있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설악산을 이쪽 부분에서 올라가는데 저쪽 부분에 내려올 부분에다가 차량을 이동을 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기능이 있는 차를 여러분 안 타고 싶으실까요?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런 기능이 있는 친구를 질투하게 되실 거예요. 이 질투는 상품 판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 간진하는 거, 저 질투나는 거, 누구는 지리산 갈 때 자기 차 타고 가서 누구는 차 때문에 올라갔던 지점에서 다시 내려왔던 지점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야 그 차를 타고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지리산 갈 때도 올라가시는 지점하고 내려오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도 되는 세상. 이런 것이 FSD가 약속해주는 꼭 이것이 택시 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조건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ESS는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네레이션 2가 있고 제네레이션 이제 3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제네레이션 1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썼습니다. 3원계 배터리를 썼는데 제네레이션 2에서는 CATL의 LFP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단가가 내려간 거죠. 훨씬 더 저렴한 걸로 한 거고요. 왜냐하면 3원계 배터리처럼 롱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에너지를 저장했다 빼고 이것이 ESS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사실은 LFP 배터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롱레인지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것의 안정성 부분에서 LFP 배터리를 앞서가지만 자주 전기를 중간에 였다 뺐다 해야 되는 것. 왜 하냐면 테슬라가 다른 ESS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것은 테슬라의 메가팩은 AI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토비더라고 하는 AI가 이 메가팩에 장착되어 있어요. CATL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CATL도 만약에 이 사업에 진출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CATL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CATL은 아직까지는 오토비더라는 AI를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오토비더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 주식에서 아시는 단타 매매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호주라든지 미국에서나 유럽은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얘가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장했다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값이 주변에서 저렴하게 형성이 되면은 그때 전기를 삽니다. 전기를 사고 전기값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르거든요. 그때 오르면 전기를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0.01초마다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단타 매매를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 단타 매매를 지금 전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메가팩이라는 거고 제 책에도 썼고 제가 레퍼런스 근거를 대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이렇게 전기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어서 메가팩 설치비를 본전을 뽑았어요. 한국은 그런 단타 매매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게 될 경우에는 투자 비용을 1, 2년 만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테슬라의 메가팩은 보통 1년 정도씩 지금 솔드아웃 된 상태예요. 그래서 생산만 하면은 다 팔리는 이러한 구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메가팩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경향성은 있어요. 하지만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갖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높은 수익률은 유지될 거고요. 올해 7월 23일 날 발표되는 2분기 실적에서 과연 이렇게 9.3기가와트시가 나왔을 때 프로핏 마진이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저도 되게 기대되고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여전히 20%대를 유지한다면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정에서 지금 루프에다가 저 형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 솔라 패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똑같이 ESS를 한다면 테슬라도 경쟁력이 없었을 거예요. LFP 배터리 대량으로 갖다가 그냥 한 컨테이너선 같은 데 집어넣기만 한 건데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거기 오토비드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중국의 싼 태양광들이 미국에서도 자꾸 반대를 하고 있지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태양광 그 패널 사업에서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잘 하고 있는 것은 파워월, 이제 3세대가 나왔죠. 파워월이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저장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저장했다가 그리드에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저장을 해서 가정용 전기를 관리하는 파워월 이건 지금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이 파워월은 팔려다 이제 가정집마다 하나씩 파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마진들은 물론 미국은 이제 자가주택이 많다 보니까 한국보다 시장은 넓지만 그렇게 시장이 급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워월 3가 있고 솔라 패널이 있고 그다음에 메가팩이 있습니다. 이 파워월은 가정집에서 이 알고리즘으로 전기를 사다 팔면서 우리 집에서 쓸 것도 쓰고 그리고 돈도 좀 벌어주는 이런 정도의 근데 이 용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전기를 샀다가 대규모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에너지 사업하면 유일하게 보셔야 되는 항목은 ESS라고 할 수 있는 메가팩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공장에서 설비가 완성되느냐. 올해 말까지 지금 캘리포니아 로트롭 공장은 설비를 하나에서 라인을 3개까지 증설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7월 23일 날 발표에서는 아마 라인이 2개까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9.3 기가와트시가 나왔을 수가 없거든요. 라인 3이 언제쯤 완성될 거고 지금 상하이 공장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분명히 투자자들이 Q&A 시간에 물어볼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안개가 거치면서 앞으로 메가팩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성장하게 될지를 2분기 어닝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집권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트럼프 1기는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과 호흡을 맞추지 않은 그냥 대통령 트럼프가 단독으로 집권하면서 많은 좌충우돌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는 정책이 뭐 있으신가요? 트럼프 1기? 그렇게 실적이 없어요. 그걸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깊은 국가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정권이 됐지만 저 일하는 애들은 다 오바마 인물이다. 오바마가 10원원. CIA건 FBI건 미국의 경제관료건 모든 부서에 그들만의 뒤에 있는 정부가 하나 더 있다.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협조를 안 해주니 하나도 일이 안 된다. 이게 딥스테이트 음모론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장악이 안 되니까 했던 건데 그만큼 그들을 장악할 만한 정책 또한 꼼꼼하지 않았었어요. 요즘 보면 공화당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2기 집권 때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어떤 인물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데요. 훨씬 더 진일보했기 때문에 대단히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는 느낌,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는 느낌보다 공화당이 그렇게 1기처럼 허술하게 정책을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념 논쟁 속의 환경이 좀 있습니다만 이미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2024년 올해 6월 달에 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할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이미 생산해버렸어요. 이미 재생에너지가 여러분 경제성 부분에서 탁월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 전기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부통령 지명자도 마찬가지고 벤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AI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AI가 여러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유엔에 있는 이 에너지 기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전기가 460테라와트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26년에 필요한 전기는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려면요. 원자력 발전소 57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2년 만에 그렇게 못 짓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더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AI가 지금 방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전기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원자력도 저는 어느 정도 쓰일 거라고 보는데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빨리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AI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해에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하는데 이 중에 50%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역설적인데요. 미국이 전기세가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욱더 다시 강하겠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이러면 재생에너지 부분 들어와야 되는 거고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압력 때문에 아리백을 탈출한다? 이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리백이 CE100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R이 리뉴얼인데 이거를 재생을 갖다가 클린으로 바꿔서 원자력을 집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소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산업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유럽만 보더라도요. 유럽 보수당들도 재생에너지에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국은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있었던 보수당도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는 막대한 규모로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가는 문제. 어떻게 전기료를 더욱더 저렴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윈드나 태양광은 여러분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다고 그러지만 자연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능력은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너지는 뭐였냐면 자원이었어요. 땅에 묻혀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다 뽑아낼 수 있지만 에너지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as a technology, 기술로 볼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술은 디플로이먼트, 이 기술을 적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퍼,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기술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죠. 여기는 시장성이 크니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걸 씁니다.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가격이 낮아져요. 기술은 이러한 혁신의 선순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지금 기술로 보니까 태양광을 생산하는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락되는 거고 풍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왔느냐? 가스로 만들어지는 발전소보다 더 저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연가스로 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제성들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썬머신이라고 하는 거 편집할 때 혹시 그거 표지 모델 이코노미스트의 썬머신이 이 부분을 갖다가 되게 특집으로 잘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이제 경제의 메인스트림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공장 하나 더 질 것 같아요. 또는 라인을 더 증설하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메가팩의 ESS 시장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ESS가 없는 재생에너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점하고 있는 경쟁력이 압도적인 여기도 AI로 결합되고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캐시 우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캐시 우드는 이제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간다고 했지만 저는 옵티머스로 갈 것 같아요. 10배 상승은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테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배가 뛰었었습니다. 그건 뭘로 뛰었습니까? 자동차로 뛰었죠. AI로 10배 뛰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들고 날고 이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5년 갖고 있더라도 한 번 사가지고 개인 투자자처럼 5년을 묵히지는 경우는 0%죠.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사고 팔고를 하면서 주식을 유지하는 거지 팔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의 보너스를 12개월마다 받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12개월 동안 내 주식이 얼마가 뛰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관 투자자는 사고 팝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사고 팔기보다는 10배가 오를 거면 계속 부어나가는 게 적금처럼 부어나가는 것이 주식을 하나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저는 더 유효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후반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티머스를 통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캐시 우드를 언급하면서 10배 상승하는 거 자기도 10배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옵티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정부의 인허가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 잃을 사람들, 택시 운전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들이 다 정말 요소요소에 거의 폭탄처럼 박혀 있다라면 이 지뢰밭을 건너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옵티머스는 여러분 똑같이 FSD를 쓰고 있어요. FSD는 차량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이 FSD가 갖고 있는 이 옵티머스가 현재 12대가 기가팩토리에서 시험 운영 중인데 이거야 의미 없는 거죠. 개발 중에도 12대는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속하는 것은 내년에 2025년에 2000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공장에서 가동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날짜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 하지만 거기 날짜와 함께 연결시켰던 약속은 또 반드시 지켰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던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2025년은 아니지만 2026년 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을 해도 테슬라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겠죠. 엄청난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요. 너도 나도 없이 모든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생산되자마자 그냥 입도 선매하듯이 다 사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공장에 도입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사회적 안전 기준 이런 것도 대단히 기준도 낮을 뿐더러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냐면요. 인간처럼 유사한 크기, 키도 1m 70밖에 안 되잖아요. 옵티머스가.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러한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공장에 도입할 때 공장을 개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로봇의 크기 또는 다른 형태 이런 것을 만들 경우에는요 공장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차피 지나다니게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옵티머스가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공간에서 작업, 옵티머스도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과 생산 설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옵티머스를 또 미리 그냥 말씀드리면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벌써 BMW 공장에서도 이미 테스트가 되고 있고 메르세데스 공장에서도 곧 피규어가 지금 작업을 테스트 정도는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죠. 여러분 옵티머스든 휴머노이드 뭐든지 간에 이것이 시장에서 먹히려면요 이걸 사용하는 비용이 최저임금보다 싸야 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비싼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비싼 것이 있다라면 안성에 있는 그 수많은 화성에 있는 수많은 공장에서 옵티머스의 비싼 거를 왜 삽니까? 경쟁력 떨어지게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어떠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만 달러에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2만 달러를 팔지도 않을 거예요. 2만 달러를 하려면 10명을 바꾸려면 20만 달러가 필요한데 공장에서 2억 정도는 쓸 수가 있죠. 근데 뭐 100대 쓰려면 또 20억? 목돈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업은행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되고 이런 생산 공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리스 개념으로 나와서 2만 달러에 생산됐지만 처음에 한 3천 달러, 4천 달러 내고 월 얼마를 낸다. 근데 그 월 얼마를 내는 것이 최저임금보다 한 달치 월급보다 저렴하면 4대 보험도 없고 안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생산하는 족족 다 팔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 거대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마켓시어 10%를 자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만 해도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마다 크게 예측은 다르지만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 30배보다 더 크다 그래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10% 시장 점유율만 가져도요. 저는 정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2030년 전에는 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때 테슬라 주식이 10배 넘는다?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엔비디아 때문에 차익 실현하셔서 재미 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차이점은 우선 테슬라는 경험치가 존재해 10배가 올랐다. 이 10배가 한번 올랐던 걸 체험한 사람들이 산 증인들이 많다라는 것. 엔비디아도 뭐 3배, 4배 올랐습니다만 10배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의 그 경험은 주식 투자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테슬라암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다시 떨어져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설마 차익 실현 안 하셨겠어요? 10배 올랐을 때? 대부분 차익 실현했으니까 주가가 내려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배로 올랐다는 역사적 경험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10배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 이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력.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 매출 이익을 갖다가 78%를 뽑는다라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78%를 만들어냅니까? 이거는 정말 박수치고 경이로운 존경해야만 하는. 근데 그만큼 그거는 공급이 풍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가격을 천장부지로 끌어올렸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랙웰이 이제 올해 말에 엔비디아의 계획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블랙웰이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되냐면 블랙웰을 사갈 거예요 또. 왜냐하면 가격이 20% 저렴하고 성능은 H100보다 2.5배가 좋습니다. 안 사갈 이유가 없죠. 빅테크들이 또 줄 서서 사갈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초기에 나왔을 때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블랙웰은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H100을 엄청나게 감가상각시킵니다. 감가상각을 시킨다는 것은 구글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지금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세콰이어도 그렇고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감가상각까지 상쇄시키면서 AI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이래서 AI 관련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 가치로는 6천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데 5천억 달러가 비고 있다. 1천억 달러밖에 못 버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것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가 또 5배가 더 오를 거냐? 이럴 때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상승은 하겠지만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금광을 채굴하는 이 곡괭이라고 한다면 이 곡괭이에서 만들어진 이 금을 가공하고 금을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팩에 들어간 오토비더고, 그리고 FSD고, FSD는 자기 차량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로도 들어가고, 또 이 FSD가 어디도 들어갑니까? 옵티머스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이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마치 2017년, 2018년 모델 3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고, 모델 3의 모델도 공개됐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모델 3가 시판될 때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그 프로덕션 헬, 그 생산의 지옥을 지나면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은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즉 AI 매출이 아직은 독립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단계. 하지만 독립적으로 표시되기 시작하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거고, 이것이 펀다멘탈이라는 거죠. 이런 AI 펀다멘탈이 만들어질 때 테슬라 주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캐시 우드 같은 이러한 조금은 과잉돼서 홍보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지금까지 AI로 이러한 다양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여기에 AI가 달려 있어서 이 기업들이 여기에 와야지만 AI를 쓸 수 있으니까 들게 되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망이 현재는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 즉 서비스 레이어에서 새로운 매출 창출하는 기업은 지금 대규모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가 1등으로 들어가서 매출을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저는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 대표인 샘 알트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AI 수준은 흑백 TV와 같다. TV 역사, 흑백 TV 195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막 TV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한 저는 초입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단계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모델을 누가 잘 만드느냐, 그래서 클로드냐, 제미나이냐, 오픈 AI 챗GPT냐, 또는 중국의 기업들, 뭐 이러한 프랑스의 기업들, 이렇게 모델 경쟁에서,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AI 비즈니스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 이 흔히 말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도로를 깔아야 되는 거고, 전기를 깔아야 되는 이런 유틸리티를 깔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단계인 거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놓고 있고, 송전탑들 곳곳에 설치하면서 한 곳에 생산된 전기를 공장지대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도로 기자재를 대고 있는 거고, 전기망을 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치면은.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지금 열심히 미국의 빅테크들은 도로와 전기망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본격적인 돈을 누가 벌 것이냐, 여기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애플이 발표했던 건 여러분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건데, 그날 발표는 사실 밍밍했어요. 밍밍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프라이버시 강조하고, 왜냐하면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가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걸 메시지인데, 그날 발표할 때 애플이 되게 중요한 정말 혁신적인 발표를 합니다. 사례를 뭘 들냐면, 시리에게 물어보죠. 시리야, 엄마가 오늘 저녁에 공항에 도착하는데 내가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늦지 않게 엄마를 마중 갈 수 있는지 알려줘. 이런 질문 지금 시리한테 얘기를 하면 시리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거든요. 시리는 멍청하고. 뭐 좀 물어보면 항상 죄송하다잖아요. 날씨하고 시간하고 음악 틀어주는 거 외에 난 시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리가 이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리가 여러 가지 앱을 켜본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앱을 켜보는데 뭘 켜보냐면, 우선 저의 일정 칼렌더 앱을 켜보겠죠. 그리고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항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티맵이나 네이버 내비를 켜서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교통 체증을 고려해서 얼마가 걸리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몇 시에 출발하면 늦지 않고 공항에 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아이폰 안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시리가 이번에 구축을 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인공지능이 들어갔어요. 페렛 UI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쪽제비 UI라고 해서 애플이 2023년 말에 공개한 LLM,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저희의 스마트폰의 앱에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API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연결되면 더 좋은 거고, 왜냐면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각각의 기업들. 근데 저는 곧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연결시킬 거라고 봐요, 시리에다가. 그런데 이제 연결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쿠팡 앱을 키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시리야, 쿠팡에서 내일 아침에 우유 2개 배달시켜줘 라고 하면 이제 지불까지 완료될 수 있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여러분, 쿠팡 앱을 잘 안 키게 되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쿠팡 앱이 시리에게 종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배달 앱이 켜 있거나 쿠팡 이츠 앱이 켜 있을 경우에 실에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부터 가능해집니다. 내가 시켰던 음식이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려줘. 그럼 그 정보를 읽어와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시리가 이제 답변해 줍니다.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시리를 중심으로 해서 앱들이 재편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애플은 조심해요. 이렇게 되면 요즘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자꾸 반독점으로 고발을 하고 벌금을 내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완전히 삼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AI 폰도 삼성의 매출, 갤럭시 폰의 매출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AI 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체제하고 결합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렇게 나간다면 구글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바꿔서 이러한 운영체계 단에서 AI를 결합시키는 가정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앱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구글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성폰의 AI 폰 보면은 서클 투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동그라미를 딱 치면은 그 부분만 찾아주죠. 이건 뭐냐면 화면을 AI가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Ferret UI라고 하는 AI와 비슷한 거죠. 이러면서 우선은 우리가 가장 큰 대중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경제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큰 혁명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20개월은 저는 지난 20년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작 페이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해서 네이버가 그거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작 페이지를 장악을 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구글이 시작 페이지를 장악하면서 이 빅테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는 시작 페이지는 없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작 페이지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이러면서 카카오톡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요. 요즘 뭐 시작 페이지가 유튜브이신 분들도 있는 거고. 자, 이제 AI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시리와 오픈 AI의 챗GPT를 결합을 시켰죠. 또 이것도 이제 반독점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규제. 왜 오픈 AI랑만 해? 선택권을 다양하게 줘야지. 그래서 저는 AI 스토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스토어처럼 AI 스토어가 만들어져서 오픈 AI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제미나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클로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미스트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I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5월 28일자 뉴욕타임즈는 오픈 AI가 검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챗GPT에서 이제는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검색이 안 되죠. 2023년 4월까지 데이터로만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제가 근데 해외에서 있는 컨퍼런스에서 갔었는데 5월달에 오픈 AI 사람들이 2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많은 질문 중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축구 경기 결과와 야구 경기 결과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라고 자꾸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번에 여름에 에어컨을 살 텐데 어떤 에어컨을 살까? 에어컨 살 때 주의할 점? 아니 나 삼성 에어컨 살까? LG 에어컨 살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죄송합니다로만 일관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답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뢰하면서 앱을 컨트롤링하면서 앱을 시리를 통해서 앱을 쓰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냉장고를 살 때 여러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픈 AI가 거기에 연결을 하던 제미나이가 연결하던 관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게이트웨이가. 그러면 저는 구글은 여기에 치명적 상처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네이버는 거의 몰락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관문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검색 결과도 알려주고 뉴스도 알려주고 내가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물건을 뭐 살 때도 알려줄 수 있고 또 멀티모달이잖아요. 저같이 옷 잘 못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마다 거울에 대고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시리에게, 챗GPT에게 오늘 나 옷 입고 나가는 거 괜찮아? 바꿔 입을까 뭘로?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바지 좀 딴 색으로 입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나 그 색깔 없는데? 그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너가 좀 추천하고 찾아봐줘. 나한테 어울리는 파란색, 남색 바지 색깔이 지금 내가 없다는데 하나 너가 구매해주는 데를 추천해줘. 관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문이 바뀌면요, 경제 질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AI 경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질서에 부가가치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기업 단위의 AI가 도입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2시간에 걸쳐서 할 것을 30분 만에 하는 것, 이런 쪽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일상의 어떤 변화가 이거를 이제
이제 전문용어로는 커버트 AI라고 해서 숨겨진 AI. 이거 AI인지 아닌지도 여러분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 기능 주면요. 뭐 처음에는 그게 AI야 신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거 계속 쓰시면서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앱을 처음에 사용하듯이 신기했던 것처럼 그냥 신기하게 하지만 이제는 앱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아닌 것처럼 AI가 신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기본적인 툴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로 대중시장의 어떠한 큰 변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AI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한 축이 될 거라는 거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AI 로봇 산업, 옵티머스와 같은 이러한 산업들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자리가 AI 때문에 줄어든다? 이거는 저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특정 업종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라든지 몇 가지 그럴 수는 있지만 AI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더 어렵고 세계가 지금 어려운 건요. 노동력 부족이에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6월 달에 나왔던 한국국제연구소에서 나왔던 보고서는 한국은 2030년에 지금의 경제 수준이 유지되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10배가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새롭게 경제 규모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여기에도 물론 엔비디아도 좋아요. 이 로봇에서 이제 하이엔드 칩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칩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이들이 또 클라우드에 또 연결돼야 됩니다. 로봇은 반드시 인터넷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나오면 수리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상에서 통계도 낼 수 있고 오늘 얼만큼 일 잘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망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하이엔드 칩 시장도 이게 뭐 추론 칩이 됐던 NPU가 되겠죠. 이런 칩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될 칩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커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밀리터리 영역에서 어마어마하게 AI가 써지면서 이제 탱크에도 전차도 그리고 비행기에도 배에도 다 AI가 결합되고 AI 칩들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인터넷망과 연결되면서 스타링크로 연결되면서 AI에 의한 군사작전들 이러한 부분들도 산업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제 AI와 결합되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점점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사회로 가면서 여기에서도 AI가 주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과 컨버전스를 하면서 AI들이 만들어내줄 거 이제 이 흑백 TV 시장에서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칼라 TV의 세상이고 LED 화면이고 올레드 화면의 시작이고 벽걸이 TV의 시작이고 거고 더욱더 산업이 다양한 발전으로서 기존에 있는 산업과 컨버전스를 이루거나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저희의 관문이 바뀌면서 기업의 질서가 바뀌는 여러분들이 커머스하는 습관이 과거에는 직접 매장에 가서 고르는 거에서 그 다음에는 데스크탑에서 커머스를 하시다가 이제는 모바일 커머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 AI와 함께하는 커머스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커머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색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 비율이 얼마나 빠지느냐, 네이버의 검색 비율이 얼마나 빠지느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검색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에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고요. 오픈 AI도 검색 시장이 들어올 거고 오픈 AI도 상장을 하겠죠.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지금 오픈 AI는 상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나도 큰 기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상장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검색 시장 정도를 오픈 AI가 장악을 해야 의미 있는 예를 들면 20%, 30%이 매출에 기반해서 상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 충분하게 상장 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검색 시장이 될 때. 또는 이제 요즘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캐릭터.ai라고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거의 10대나 20대는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나왔던 인물하고 대화할 수 있고 드라마 주인공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설 속의 주인공하고 얘기할 수 있고 뉴진스의 멤버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캐릭터 AI 한국어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정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연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캐릭터 AI가 대단히 유료 서비스인데 인기가 있는데 이것을 카카오톡에서도 모방 서비스를 아마 곧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기업들도 분명하게 상장할 수 있고 이런 AI 커뮤니케이션, AI랑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달라지게 하고 우리 일상의 검색과 일상의 커머스와 일상의 어떤 대화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주목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반대되는 기업들은 제대로 적응 못할 경우에는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대하게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엄청난 상장 기업들이 득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특히 ESS도 득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물론 미국 기업들입니다만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업들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 시장도 대단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클라우드망을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고 엔비디아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 중심이었다면 이제 자동차에도
지금 FSD를 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칩이 지금 테슬라 차량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자동차에도 하이엔드 칩이 깔려야 되고요. 모든 로봇에도 하이엔드 칩이 깔려야 되고 모든 탱크와 전차와 모든 것들에 하이엔드 칩이 깔릴 것이고 모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에도 하이엔드 칩이 깔리면서 하이엔드 칩, 특히 MPU 시장에 대한 폭발적 증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시장 자체는 대단히 슈퍼사이클을 그리면서 저는 정치기가 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칩 시장들은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MPU 스타트업들도 미국의 그록이라든지 뭐 한국의 레벨리온 뭐 합병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상장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시장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칩 시장은 무진장 커진다. 그리고 전력 시장도 대단히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과 커머스 부분에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글과 네이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로봇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의미 있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테슬라라 보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죠. 뭐 이런 업체들 좀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사의 VIP 회원이면 보통 상장하기 전에도 일시적으로 스페이스X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도 좀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VIP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죠.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조금씩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보셔야 되고 당연하게 AI 시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지만 스페이스X 상장한다면 가장 대박 사건이 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냐하면 특히 스타링크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적에도 이성에서 하는 인터넷 사업이죠. 이런 부분도 대단히 커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는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말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31페이지짜리의 AI 거부를 즉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데 너무 적게 버는 그런 산업이다. 제목이 그거예요. MIT 교수인 에스 머글러 인터뷰도 뭐 실려 있고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을 볼 때는 AI에 의한 경제 효과는 10년이 걸릴 거다. 그러니 과연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한 부분 중간에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터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세카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서 깊은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6천억 달러의 구멍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6천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1천억 달러만 매출이 나서 5천억 달러가 비어있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거품론의 핵심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빠른 속도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투자 대비 리턴, 매출이 너무 적은 규모로 너무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많은데 매출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투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갭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갭이 커지면 이걸 못 견디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그 기업의 프로핏 마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은 주주들이 공포감 속에서 거기에 대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면서 한두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 이것이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와 세카이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사실은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이런 거품 없이 발전한 적은 없어요. 투자자들 아셔야 돼요. 거품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품은 항상 있어 왔어요. 한국에는 이런 역사적 경험치가 여러분 짧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기차가 그랬어요. 철도가. 심지어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왜 생겼냐면 철도 투자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때 생긴 은행들이 여러분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철도를 갖다가 서로 놓겠다고 하면서 철도를 만들다가 부도난 기업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인류의 처음에는 튤립에 대한 열풍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기술 투자가 아니니까요. 정말 첫 번째 기술 투자로 거품이 가장 컸던 것은 철도에 대한 투자와 이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지금까지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서 인류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죠. 두 번째가 인터넷이죠. 그래서 1990년대에 인터넷에 대한 붐이 불면서 2000년대 초에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인터넷 버블이 터졌지만 그 이후에 인터넷 기업들은 살아남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AI가 철도와 인터넷과 똑같은 앞으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류에게 보편적 기술이 될 거라는 거고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는 버블은 생길 수 있고 터질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붕괴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품을 뚫고 일어나면서 가게 될 거라는 거고 그 매출이
속도들이 느린 이유는 아직까지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고 지금 생각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지금 융합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저것 지금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도 AI 기업으로 전환했지만 AI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은 의미 있는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만약에 FSD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면, 옵티머스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면 재무제표에서 아주 의미 있는 J커브를 그리면서 수직 상승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거품들을 뚫고 지나가는 기업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 거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될 것인가. 거품은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본전을 못 뽑는 기업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에는 빅테크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H백에서 B백을 갖다가 살 경우에는 B백을, 즉 블랙웨일 백을 빅테크들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퍼포먼스가 2.5배가 좋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으면 대량 구매를 할 거예요. 그 순간 기존에 사놨던 H백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비용의 증대입니다. 비용의 증대는 기업의 수익률의 악화로,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2025년도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수익성 악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정도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버블이 터지는 걸로 갈지 그냥 내려가는 걸로 주식시장이 견뎌낼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거시경제 상황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전체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연쇄 효과를 주면서 테슬라는 예를 들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테슬라도 안 좋아지고 다른 데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항상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엔비디아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크가 처음에 발생하는 시점은 블랙웨일이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H백을 대규모로 구매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감가상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시장의 모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